재벌가의 파티. 남편은 상간녀와 혼외자를 데리고 와 이혼을 강요했다. 아들은 내 앞을 막아섰다. 이혼해요. 외할아버지의 헬리콥터가 오면 우린 떠날 거예요. 이 한마디에 연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나는 그랜드 한강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 끝에 서 있었다. 화려한 금빛 크리스탈 조명 아래에 있었지만 등골은 서늘했다. 내가 입고 있는 것은 3년 전에 산 크림색 드레스였다. 치맛단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어 브로치로 겨우 가리고 있었다. 발에 신은 하이힐도 굽이 달아 있었다. 내 주위의 여자들은 비단 옷을 걸치고 다이아몬드를 착용하며 나지막이 웃고 이야기했지만 재성그룹의 며느리인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은 재성그룹의 송년 갈라였다. 서울의 재계 인사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다. 내 남편 강민주는 무대 위에 서 있었지만 그의 손은 나와 내 아들의 어깨에 있지 않았다. 그는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4살쯤 되어 보이는 곱슬머리에 흰색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다. 나는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 여자의 이름은 최유라. 그 아이는 내 남편의 혼외자였다. 내 옆에는 아들 지훈이가 있었다. 8살인 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가 입고 있는 것은 사촌 누나에게 물려받은 몸보다 반 사이즈는 큰 재킷이었다. 나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몸을 숙였는데 무대 위에서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연말을 맞아 양가 가족과 친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연 회장은 조용해졌다. 민준은 내가 서 있는 곳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와 박서연 씨는 오늘부로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이리 올라와서 서명하시죠. 다른 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도록. 나는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이어 연 회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쏟아졌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통쾌함이 섞인 눈빛들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물잔을 든 손가락이 떨려 유리잔이 손톱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다. 엄마, 지훈이가 내 치맛자락을 살짝 당겼다. 나는 몸을 숙여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괜찮아. 하지만 나 자신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시어머니인 윤 회장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자두색 고급 실크 한복을 입고 목에는 두꺼운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으며 그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거기 서서 뭘 하고 있느냐? 내 아들이 분명히 말했잖니. 올라와서 서명해라. 나는 입술을 달싹이며 작게 불렀다. 어머니.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나는 너처럼 빌부터 사는 쓸모없는 며느리는 둔 적이 없다. 지훈이의 손이 나를 꽉 쥐었다. 머리가 띵했다. 그 고통은 나를 8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때 나는 대신 그룹의 창립자인 박진환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내가 민준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셨다. 그는 재성 가문은 감정보다 돈을 중시하는 집안이며 민준은 순해 보이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다. 나는 믿지 않았다. 나는 사랑만 충분하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울고 싸우고 단식 투쟁까지 했다. 결국 아버지는 한마디만 하셨다. 네가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오늘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나는 결국 결혼했다. 결혼식장에 서서 나는 오지 않을 한 사람의 그림자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때 민주는 내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 말을 8년 동안 믿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 남자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결혼을 찢어버려야 할 종이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박서연 씨.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2번 말하게 하지 마시죠. 내가 막 발을 때려 할 때 지훈이가 갑자기 내 앞으로 달려나와 나를 막아섰다. 헐렁한 재킷을 입은 내 아들은 가여울 정도로 작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은 연 회장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엄마, 저기 올라가지 마세요. 민준이 비웃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이리 내려와. 저 알아요. 지훈이가 고개를 들어 무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가 몇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온 거 알아요. 아빠가 저 아줌마랑 놀러 다닌 것도 알아요.
할머니가 매일 엄마를 구박한 것도 알아요. 엄마가 밤마다 우는 것도 알아요. 연 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아들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나는 8살짜리 아이가 내가 매일 밤 침실에 숨겨왔던 모든 굴욕을 다 보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윤 회장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지훈이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끌었다. 누가 너한테 이런 헛소리를 하라고 시켰느냐? 지훈이가 한 걸음 물러서며 할머니의 손을 피했다.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잡고 검은 휴대폰을 꺼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이는 빠르게 번호를 누르고 귀에 갖다 대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엄마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저 지금 그랜드 한강 호텔에 있어요. 네, 지금 바로요. 전화를 끊고 지훈이는 돌아서서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15분 안에 오신대요. 나는 몸을 숙여 아들을 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떤 할아버지? 아들? 왜 할아버지요? 마치 누군가 내 심장을 세게 잡아당긴 것 같았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 두 글자를 마치 아무런 거리감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부르고 있었다. 민준이 큰 소리로 비웃었다.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박 회장님이 아직도 당신을 기억한다면 당신이 이런 꼴로 여기에 서 있지는 않았겠지. 몇몇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내 얼굴은 불타는 듯했지만 지훈이는 울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할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윤 회장이 경호원들을 향해 말했다. 저 모자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경호원이 다가왔다. 나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지훈이가 다시 양팔을 벌려 내 앞을 막아섰다. 한 명이 막 손을 뻗었을 때 연 회장 밖에서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퍼졌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모두가 일제히 거대한 유리창 쪽을 쳐다보았다. 밤하늘 아래 세 개의 하얀 불빛이 호텔 앞마당을 향해 강하게 소용돌이치며 내려오고 있었다. 누군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헬리콥터가 내려오고 있어. 바로 그 순간 지훈이가 내 손을 꽉 쥐었다. 아이의 눈이 빛났다. 엄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두꺼운 유리를 통해 프로펠러가 일으킨 먼지와 바람이 자욱하게 일었다. 연 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준의 웃음이 멎었다. 최유라는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굳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혼란의 순간 속에서 8년간의 굴욕이 한데 모여 터지는 것처럼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일지 아닐지는 몰랐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작고 연약하지만 강렬한 빗줄기가 비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일 수도 있고 재성 가문이 그토록 오만하게 지켜왔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폭풍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밤하늘을 가르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에 연 회장의 모든 유리창이 격렬하게 떨렸다. 밖에서 쏘아진 탐조등 불빛이 두꺼운 커튼을 뚫고 들어와 얼어붙은 사람들의 얼굴 위로 차가운 백색광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거대한 연 회장은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팽팽한 침묵에 잠겼다. 지훈이가 내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엄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희망에 찬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확신에 찬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몸을 숙여 아들을 보았다. 확실해? 지훈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요. 내가 더 말할 틈도 없이 연 회장 정문이 활짝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한 줄로 들어섰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양쪽으로 갈라지며 문에서부터 연 회장 중앙까지 길을 열었다. 사람들은 저절로 양옆으로 물러났다. 아무도 감히 길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백발의 꼿꼿한 허리,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 나는 자세히 보지 않아도 내 아버지, 박진환 회장님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내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의 모습만 보였다. 8년 동안 나는 다시는 아버지라는 두 글자를 부르지 못했다. 8년 동안 나는 정말로 그를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불과 몇 걸음 앞에서 그는 멈췄다.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언론에서 늘 언급하던 대신 그룹의 총수로서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딸이 야위고 초췌하고 상처받은 것을 본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단 한마디였지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그 두 글자가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려 있다가 마침내 터져나온 것처럼 내 목에서 터져나왔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회사가 처음 부도 위기를 맞았다가 다시 일어설 때도 나는 그가 떠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은 내 어깨에 닿으려 할 때 떨리고 있었다. 너무 말랐구나. 내 눈물이 쏟아졌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재킷은 아직 따뜻했다. 익숙한 향기. 어린 시절의 향기. 내가 떠나기 전 살았던 옛집의 향기였다. 지훈이가 달려가 그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외할아버지. 그는 즉시 몸을 숙여 아이를 꼭 껴안았다. 지훈아.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할아버지가 왔다. 지훈이가 작게 말했다. 엄마가 괴롭힘을 당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즉시 변했다.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무대를 향해 돌아섰다. 연회장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강민주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안녕하십니까, 박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오늘 밤 갑자기 오셔서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쳐다보았다. 강철처럼 차가운 눈빛이었다. 갑자기 그는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연회장에 선명하게 울렸다. 자네는 내 딸에게 사람들 앞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나? 민주는 침을 삼켰다. 저희 부부의 사적인 일입니다만. 사적인 일? 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자네는 다른 여자와 혼외자를 이 서울 사람들 앞에 데리고 올라와 놓고 그걸 사적인 일이라고 부르나?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아무도 감히 크게 숨쉬지 못했다. 최유라는 민준의 뒤로 물러섰다. 윤 회장이 급히 다가섰다. 박 회장님, 이건 분명 오해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 그녀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방금 뭐라고 하셨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차가웠다. 오해?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가 10분 동안 문 밖에서 다 듣고 있었소. 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주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박 회장님, 제 생각에는 저희가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소. 아버지가 말했다.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 그는 연 회장 전체를 둘러보았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8년 전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 결혼을 반대했소. 나는 재성 가문은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내가 틀렸었소. 그는 나를 보았다. 결혼을 반대한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내 딸을 혼자 이곳에 들여보낸 것이 틀렸던 거요. 내 목이 메었다. 민주는 억지로 웃었다. 회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를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자네는 내가 여기 그냥 이야기하러 온 줄 아나? 민주는 멈칫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경호원 한 명이 즉시 서류철을 건넸다. 그는 그것을 열어 민준 앞에 무대 위로 던졌다. 자네가 직접 보게. 민주는 몸을 숙여 서류를 집었다. 첫 장을 넘기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번째 장을 넘기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장을 넘기자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 회장이 달려들었다. 그게 뭐냐?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오후부터 재성그룹의 최대 주주는 바뀌었소. 그는 잠시 멈추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바로 나요. 연 회장은 폭발했다. 지훈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엄마, 거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약한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수렁에서 막 건져진 사람의 눈물이었다. 민주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빠를 수가 없어. 아버지는 그를 보았다. 1년 동안 준비했어. 연 회장의 공기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1년. 그는 1년 내내 준비해왔던 것이다. 민주는 그를 보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왜? 아버지가 대답했다. 자네가 내 딸을 울렸으니까. 연 회장의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난 8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다. 그저 아주 먼 곳에서 조용히 나를 다시 데려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아버지는 내게로 돌아서서 손을 내밀었다. 서연아, 집에 가자.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어릴 적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손. 나에게 글씨를 가르쳐주던 손.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때 잡아주던 손. 나는 내 손을 그의 손에 얹었다. 네, 갈게요.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지금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만으로도 내 심장은 차가워졌다. 8년 전, 그 이름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처럼 느끼게 했지만 이제는 낯선 느낌만 남았다. 서연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민준이 무대에서 내려왔다. 연 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아무도 감히 끼어들거나 크게 숨쉬지 못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고개는 돌리지 않았다. 우리 따로 얘기해요.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나는 그 속에 혼란을 느낄 수 있었다. 옆에 서 계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눈빛에 민주는 잠시 주춤했다. 서연 씨,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오늘 밤 처음으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인내하던 아내의 웃음이 아니었다. 무슨 오해요? 그는 멈칫했다. 나는 그냥 조용히 해결하려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조용히 해결해요? 당신은 다른 여자를 연 회장 무대 위에 세웠어요. 당신 혼외자를 내 아들 앞에서 안았어요.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걸 조용히 해결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다. 연 회장 전체가 들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겠죠. 당신은 그 전에 굴욕을 크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연 회장은 조용했다.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아무도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지훈이는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민주는 아이를 보았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지훈아, 이리 와서 아빠랑 있자.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아빠는 엄마랑 얘기하세요. 지훈이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엄마랑 있을 거예요. 민주는 입술을 깨물고 시선을 아버지께로 돌렸다. 박 회장님, 오늘 일은 따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따로 해결할 일은 없소. 오직 옳은 일과 그른 일만 있을 뿐이요. 민주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다. 아무도 그가 그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 아버지 때문에, 방금 그 서류철 때문에, 그 지분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나는 그를 보았다. 언제부터 잘못했는데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말을 이었다. 바람을 피웠을 때부터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혼외자를 데려왔을 때부터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 어머니가 8년 동안 나를 구박하게 내버려 뒀을 때부터 잘못한 건가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뒤에 서 있던 최유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앞으로 나섰다. 서연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오해예요. 아버지가 돌아보았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은 누구요? 최유라는 멈칫했다. 저는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여기는 당신이 말할 자리가 아니오. 그녀는 물러서며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윤 회장이 급히 다가왔다. 박 회장님, 이건 다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았다.
무엇을 다시 얘기한다는 말이오? 그녀는 침을 삼켰다. 이혼 문제는 천천히. 나는 웃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연회장 전체가 들을 수 있었다. 방금 전에는 당장 서명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천천히 하고 싶으신가요? 윤 회장은 얼굴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서연 씨, 미안해요. 연 회장은 조용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열이 났지만 그는 집에 오지 않았던 밤. 내가 임신했을 때 혼자 병원에 갔던 날. 시어머니가 바닥에 그릇을 던졌던 순간들. 내가 지훈이를 안고 방에서 울었던 시간들. 8년. 그 8년은 단 한마디의 사과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사과하지만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 건가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나를 아프게 해서 사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아버지를 화나게 해서 사과하는 건가요? 그는 침묵하며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돌아섰다. 아버지, 우리 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내 손을 잡고 지훈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셋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민준이 크게 불렀다. 나는 이혼에 동의 못해요. 나는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혼 안 해요. 연 회장은 다시 술렁였다. 나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다. 오늘 밤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을 그렇게 오랫동안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이혼 안 한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 해? 나는 물었다. 그럼 저 여자는 뭐죠? 그는 침묵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저 아이는 뭐죠? 그는 침묵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은 이혼하지 않겠지만 나를 지키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체면을 지키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웃었다. 그럼 뭔데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훈이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우리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는 민준을 보며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부터 자네는 더 이상 총괄 이사가 아니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님.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요.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았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섰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지훈이는 우리 둘 사이에 서서 걸었다. 연 회장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밖에는 세 대의 헬리콥터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탐조등이 넓은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훈이가 소리쳤다. 엄마, 저것 봐요. 너무 멋져요. 나는 아들의 손을 따라갔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내 인생이 곧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강한 바람이 얼굴에 부딪혀 머리카락이 헝클어졌다. 하얀 탐조등 불빛이 그랜드 한강 호텔 앞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경호원들에 의해 넓은 원을 그리며 제지당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 사진 찍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 퍼졌다. 나는 이런 기분으로 어떤 장소를 떠나본 적이 없었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아닌 누군가에 의해 당당히 떠나는 것이었다. 지훈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빨리요.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가 그렇게 웃는 것을 정말 오랜만에 보았다. 아버지는 앞서 걸으셨다. 그의 걸음은 예전처럼 여전히 빨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셨다. 그는 나와 지훈이를 모두 이끌고 있었다. 우리가 마당 중앙의 헬리콥터에 가까워졌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달려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다 되었나? 네, 다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게로 돌아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나는 멈칫했다.
그 두 글자에 내 심장이 살짝 떨렸다. 아가씨, 8년 동안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나는 박진환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하지만 8년 전 나는 내 손으로 그 신분을 버렸다. 지훈이는 그 남자를 보더니 내게 작게 물었다. 엄마, 아가씨가 엄마예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말했다. 맞다. 지훈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엄마뿐만 아니라 너도 마찬가지다. 지훈이는 잠시 멈춰서 있다가 웃었다. 어릴 때와 똑같이 환한 미소였다. 엄마, 이거 너무 좋아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언론 쪽에 알려라. 오늘 밤 소식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내보내도록. 알겠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아버지, 그가 돌아보았다. 왜 그러니? 나는 작게 말했다. 이 일이 너무 시끄러워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는 나를 몇 초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나는 침묵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어떤 일들은 명확히 해야만 앞으로 아무도 감히 너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이제야 깨달았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을 뿐이었다. 지훈이는 먼저 헬리콥터 계단을 올라갔다. 두 눈이 반짝였다. 우와, 아니 거실 같아요. 나는 뒤따라 올라가 부드러운 가죽 의자에 앉았다.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며 헬리콥터가 살짝 흔들렸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랜드 한강 호텔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다. 노란 불빛들이 뒤로 물러났다. 호텔 계단에는 민준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처음처럼 침착하지도 무대 위에서처럼 자신감 넘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가는 헬리콥터를 바라보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가 무언가 소리쳤지만 나는 듣지 못했다.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았다. 지훈이가 창문에 바싹 다가갔다. 엄마, 저것 봐요. 너무 예뻐요. 나는 아들의 손을 따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가로등은 금빛 비단 같았고 차량의 행렬은 빛의 강물 같았다. 지훈이가 작게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옛날 집으로 다시 안 가도 돼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옛날 집, 재성 가문의 저택. 내가 8년 동안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내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곳. 아버지가 대신 대답했다. 그래, 이제 다시 갈 필요 없다. 지훈이가 그를 돌아보았다. 정말요, 할아버지? 그렇단다. 지훈이는 활짝 웃었다. 외할아버지 너무 좋아요.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네가 좋다. 나는 할아버지와 손자를 보았다.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가족. 헬리콥터는 거의 20분을 더 날다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아래에는 불빛으로 환한 넓은 부지가 보였다. 지훈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우리 집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헬리콥터는 큰 건물 옥상의 헬기장에 착륙했다. 문이 열리자 한 줄의 사람들이 양옆에 서서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회장님,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나는 내렸다. 두 다리가 약간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낯선 느낌 때문이었다. 이곳은 너무 넓고 너무 밝았다. 한 년 동안 지냈던 부엌 뒤 작은 방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훈이는 주위를 뛰어다녔다. 우와, 집이 너무 커요. 아버지는 웃었다. 곧 익숙해질 거다.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아버지, 그가 나를 보았다. 나는 물었다. 정말 저를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화가 났었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을 이었다. 네가 고생하면서도 돌아오지 않아서 화가 났었다. 내 눈물이 쏟아졌다. 죄송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할 필요 없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지훈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를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이제 엄마는 더 이상 괴롭힘 안 당하는 거죠? 아버지는 몸을 숙여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 이제 아무도 감히 그러지 못할 것이다. 지훈이는 환하게 웃었다. 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정말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이 저택의 큰 문 뒤에 아버지가 아직 내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8년 전과 관련된 비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 비밀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3층에 있는 내 침실은 내가 8년 동안 지냈던 부엌 뒤 작은 방보다 4배는 넓었다. 천장은 높고 은은한 금빛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으며 커튼은 벨벳처럼 두껍고 부드러웠다. 침대는 지훈이가 가로로 누워도 공간이 남을 만큼 컸지만 편안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방문 앞에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다. 서연아, 내일 아침에 할 얘기가 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지훈이를 달랠 때의 목소리도, 호텔 연회장에서 내 손을 잡았을 때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다. 8년 전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집을 떠나던 날, 아버지가 등을 돌리시던 날, 재성 가문에 들어가던 날, 병원에서 혼자 지훈이를 낳던 날. 무언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감히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억의 한 조각이 있었다. 지훈이가 몸을 뒤척이며 내 팔을 꼭 껴안았다. 엄마, 나 여기 너무 좋아.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도 그래, 지훈이가 작게 말했다. 여기선 아무도 엄마한테 뭐라고 안 해. 가슴이 찡했다. 아이는 이제 겨우 8살인데 그 말은 어른 같았다. 엄마, 우리 이제 옛날 집으로 다시 안 가는 거지?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다시 안 가. 지훈이는 웃었다. 가볍지만 안심한 듯한 미소였다. 아이는 곧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동이 틀 때까지 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앉아 계셨다. 그는 흰색 셔츠를 입고 안경을 쓴 채 신문을 읽고 계셨고, 식탁에는 지훈이를 위한 따뜻한 죽과 토스트, 우유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를 보시더니 그는 신문을 접었다. 일어났구나.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네. 지훈이가 뒤따라 들어왔다. 할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리 오너라. 그는 아이를 위해 의자를 빼주고 죽을 떠주었다. 아주 익숙한 동작이었다. 옛날에 그가 내게 해주시던 것과 똑같았다. 잠시 후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서연아, 식사 끝나면 서재로 오너라. 내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네.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어디가?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랑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갈래. 아버지가 웃었다. 너는 식사 다 하고 민호 아저씨랑 놀고 있으렴.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침 식사 후 나는 아버지를 따라 4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서재는 재성 가문. 저택의 아래층 전체만 한 크기였다. 사방벽은 모두 책장이었고 중앙에는 짙은 갈색의 큰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서류철 하나만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내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느려졌다.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네.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처럼 깊고 무거웠다. 8년 전, 네가 집을 떠나던 날, 나는 정말로 너와 연을 끊으려던 게 아니었다. 나는 멍해졌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날 네가 떠난 후에 나는 사람을 붙여 너를 따르게 했다.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저를 따랐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잘못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열어 내 쪽으로 밀었다. 이걸 보거라. 나는 그것을 열었다. 첫 번째 장은 산부인과 진료기록 사본이었다. 환자 이름은 나였다. 진료일은 8년 전,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내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알고 계셨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눈물이 쏟아졌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아파서 나는 오랫동안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그 아이가 강민준의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당연히
당연히 그 사람 아이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으며 다른 종이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계속 읽어보거라.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DNA 검사 결과지였다. 아버지의 이름 칸에는 강민준 아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머리가 핑 돌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나는 속삭였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나를 보았다. 이것이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다. 나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지훈이는 그 사람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니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 아신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가만히 앉아 계셨다. 그는 나를 보았다. 서연아, 진정하거라.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가슴이 아팠다. 만약 그 사람 아이가 아니라면 그럼 누구 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슬프고 무겁고 진지했다. 어젯밤 너를 구해준 그 사람의 아이란다. 내 온몸이 굳어졌다. 8년 동안 묻혀있던 기억, 비 오는 밤, 어두운 길, 차 한 대, 낯선 남자, 위험에서 나를 구해준 손길.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밤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숨도 쉴 수 없었고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 인생이 어젯밤에만 바뀐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 중앙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DNA 검사 결과지는 여전히 내 앞 책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나는 두 번 다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귀가 먹먹해지고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이 맴돌았다. 강민준의 아이가 아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내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다. 저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으셨다. 그는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내 앞에 놓아주셨다. 우선 앉거라. 나는 의자에 앉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아버지, 그날 밤이 어느 날 밤이죠?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진지했다. 결혼식 일주일 전 그날 밤이다. 나는 몸이 굳었다.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비 오는 밤, 어두운 길, 통제불능의 오토바이, 나를 잡아당긴 손길, 낮은 목소리, 내 어깨를 덮어주던 재킷.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기억나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냥 뭐라고 생각했니?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냥 저를 도와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다. 그래,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서재 책상으로 돌아가 다른 서류철을 꺼내 내 쪽으로 밀었다. 하지만 그 후에 사람을 시켜 찾아보게 했다. 나는 그 서류철을 보았지만 감히 열어보지 못했다. 왜 찾으셨어요? 그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강민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자가 네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순순히 결혼해 줄 거라고 믿지 않았다. 내 가슴이 찡했지만. 하지만 그는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펐다.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는 논쟁하지 않고 그저 서류철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병원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옆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은 약간 흐릿했지만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임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은 선명했다. 흰색 셔츠, 걷어 올린 소매, 응급실 쪽을 향한 시선. 그 사람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날 밤 너를 병원으로 데려다준 사람이지. 나는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아주 낯설지만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은 기묘한 느낌이었다.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한태석.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아버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남성그룹 회장이다. 나는 멍해졌다. 남성그룹. 대신 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때는 능가하기도 했던 거대 기업. 정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1년 동안 조사해서 확인했다. 나는 사진을 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렇다면 그도 이 사실을 아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나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때는 네가 이미 결혼한 후였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마치 과거 속에 갑자기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문이 열린 것 같았다. 그럼 지훈이는요?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죠? 아버지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아직은 그럴 필요 없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그가 대답했다. 네가 아직 모르는 일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내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었다. 무슨 일이요? 그는 또 다른 종이를 꺼내 내게 건넸다. 그것은 지훈이의 입원 기록 사본이었다. 출생일, 출생시간.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가 말했다. 마지막 줄을 보거라. 나는 읽었다. 보호자 서명, 한태석. 나는 벌떡 일어섰다. 모든 출산 비용을 그가 지불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도 쉴 수 없었고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알고 있었군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는 자기 아이인 줄 몰랐다. 나는 물었다. 그럼 왜 그가 돈을 냈죠? 아버지는 나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가 1년 동안 너를 찾았기 때문이다. 내 온몸이 차가워졌다. 저를 찾았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네가 위험에 처한 줄 알았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두 손이 떨렸다. 그럼 그 후에는요? 아버지가 말했다. 그 후에 그는 너를 찾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어디서요? 그가 대답했다. 병원 문 앞에서. 네가 지훈이를 낳던 날, 내 눈물이 쏟아졌다. 8년. 지난 8년 동안 한 낯선 남자가 조용히 병원 문 밖에서 내가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전혀 몰랐다. 나는 속삭였다. 왜 그는 들어오지 않았죠? 아버지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깊었다. 강민준이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강민준은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그는 나와 결혼했고 8년 동안 재성 가문에서 살게 했고 내가 받아들여졌다고 가족이 생겼다고 믿게 만들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왜 그가 그런 짓을 했죠? 아버지가 대답했다. 지분 때문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결혼식 날 내가 대신 그룹 지분 10%를 그자에게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내 심장이 질식할 것 같았다. 기억났다. 그날 나는 그것이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거래이자 함정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는 일어나 내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다. 너는 단지 사람을 너무 믿었을 뿐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더 이상 아픔도 후회도 아니었다. 분노였다.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지난 8년간의 흩어진 기억 조각들이 갑자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은 계산으로 시작되었다. 외로움에서 나를 구해줬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사실 유리한 계약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물을 더 따라주셨다. 서연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그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네가 더 아플까봐 이 얘기를 일찍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았다. 하지만 전 여전히 아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을 착각 속에 사는 것보다 한 번 아픈 게 낫다. 나는 침묵했다.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나를 정신 차리게 하는 칼날이었다. 잠시 후 나는 물었다.
아버지, 그렇다면 강민주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저택 앞 정원을 내다보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래. 내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럼 왜 저와 결혼한 거죠? 그가 돌아섰다. 대신 그룹 지분 10% 때문에 나는 눈을 감았다. 결혼식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나는 지분량도 서류에 서명했다.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신뢰의 증표라고 생각했다. 함께할 미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교환. 조건에 불과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되찾아올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딸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그래, 그가 말했다. 되찾아와야지. 나는 다시 물었다. 어려울까요? 그는 가볍게 웃으셨다. 어렵지 않다.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에 아주 낯선 감정이 차올랐다. 두려움도 걱정도 아닌 결이었다. 지훈이가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나는 돌아보았다. 왜 그래, 아들? 아이는 내 팔에 매달렸다. 방금 정원에서 물고기 봤는데 엄청 큰 물고기가 있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좋았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아버지, 저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아버지는 몸을 숙여 아이를 보셨다. 얼마든지 괜찮다. 지훈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옛날 집 안 가도 되네요.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이제 안 가. 지훈이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뭔데?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아빠는 이제 제 아빠 아니에요? 내 가슴이 찡했다. 이 질문은 언젠가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네가 직접 대답해야 한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지훈이 앞에 앉아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는 여전히 내 아빠야. 지훈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아빠는 저를 사랑해요?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나는 아들을 안았다. 너에겐 엄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잖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해요. 나는 아들을 더 꽉 안았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가벼워졌다. 아버지는 뒤에 서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눈빛은 아주 깊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서연아. 나는 돌아보았다. 네, 그는 다른 서류철을 책상 위에 놓으셨다. 오늘 오후에 나랑 같이 가자. 나는 물었다. 어디요? 그가 대답했다. 회사에. 나는 깜짝 놀랐다. 대신 그룹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나를 보셨다. 준비할 필요 없다. 그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를 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8년 동안 나는 대신 그룹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곳을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네가 최대 주주다. 나는 멍해졌다. 제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내 이름으로 된 지분 전부를 내 이름으로 이전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인데요? 그가 대답했다. 35%. 나는 그를 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말을 끊었다. 내 몫은 아직 남아있다. 하지만 내 몫은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차올랐다. 자부심도 기쁨도 아닌 책임감이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에 나와 함께 가서 네게 속한 것들을 되찾아오는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이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일하러 가요? 나는 웃었다. 응. 지훈이도 따라 웃었다. 엄마가 일하는 거 좋아요? 나는 물었다. 왜? 아이는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일하면 강해지니까요? 나는 아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버림받은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박진환 회장의 딸이고 지훈이의 엄마이며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시더니 안색이 변했다. 그는 전화를 받으셨고 길게 말하지 않고 알겠소라는 한마디만 하셨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를 돌아보셨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연아, 강민준이 방금 입원했다.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가벼운 뇌졸중이다. 방 안의 공기가 즉시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나는 나와 재성 가문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준이 입원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온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도 계속해서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리고 또 다른 번호, 계속해서. 나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다른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벨이 울리기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심장이 뛰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전화가 울려도 받고 싶지 않았다. 지훈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집사님이 막 가져다준 비행기 모형을 조립하고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엄마, 전화 와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가 다시 물었다. 안 받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받아도 돼. 지훈이는 아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아이의 단순한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그는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셨다. 그들이 전화했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병원에 재성 가문 사람들이냐고 물으셨다. 아버지는 몇 초간 생각에 잠기셨다. 네가 오기를 바라는 거겠지. 질문이 아니라 단정이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끌어당겨 내 맞은편에 앉으셨다. 서연아, 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왜지?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8년 때문이에요. 그는 침묵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가벼운 끄덕임이었다. 알겠다. 내가 같이 가주마.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다. 저도 갈래요. 나는 돌아보았다. 안 돼. 지훈이는 입술을 삐죽였다. 가고 싶어요. 나는 아이 앞에 앉았다. 집에서 민호 할아버지랑 있자.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게 물었다. 아빠. 죽어요?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니, 그냥 아픈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 기다릴게요.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1시간 후 아버지의 차는 나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데려갔다. 한낮의 서울은 햇볕이 뜨거웠지만 내 마음은 어젯밤처럼 차가웠다. 병원 문 앞에 차가 멈췄을 때 나는 눈앞에 하얀 고층 건물을 올려다보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 병원에 한 번 와본 적이 있었다. 지훈이를 낳던 날, 그날 나는 혼자였다. 오늘은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 아버지가 내게 차문을 열어주셨다.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은 입원 병동으로 들어갔다. 병실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복도에서 있는 윤 회장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젯밤처럼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구겨진 흰색 블라우스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몇 초간 멈칫했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다가가지도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녀가 다가왔다. 들어가서 민준이 좀 보거라. 나는 그녀를 보았다.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승패의 감정은 없었고 피곤함만 느껴졌다. 아버지는 뒤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하셨다. 그의 눈빛에 윤 회장은 오랫동안 쳐다보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8년 동안 그녀가 그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들어가거라.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아침부터 계속 내 이름만 부르고 있다. 나는 병실 문을 보았다. 왜인지 모르게 손이 차가워졌다. 아버지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나는 밖에서 기다리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강민준 혼자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어젯밤 호텔 연회장에서의 모습과 비교하면 내 앞의 남자는 다른 사람 같았다. 그는 문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서연 씨. 목소리가 아주 약했다. 나는 침대에서 2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다가가지 않았다. 저를 불렀어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피로로 가득했다. 정말 와줬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미안해. 나는 그를 보았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무엇 때문에 미안한데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을 속여서. 그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다. 나는 지훈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즉시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결혼했어요. 나는 물었다. 지분 때문에? 그가 눈을 감았다. 맞아요. 그 대답은 이전의 모든 사과보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럼 지난 8년은 뭐였죠? 그가 눈을 떴다. 진심이었어요. 나는 아주 가볍게 웃었다. 뭐가 진심이었는데요? 그가 말했다. 나는 정말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당신은 배신했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그가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그날 밤 그 남자,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당신은 전부 알고 있었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물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죠?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두려웠으니까.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병실 중앙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지난 8년 동안 내 남편이었던 남자를 보았지만 더 이상 그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가 야위거나 병으로 창백해져서가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계산적이었고 숨겼으며 감정 대신 이익을 선택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침대에 누워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힘조차 없는 약한 사람. 강민주는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서연 씨.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가벼운 웃음이었다. 지분을 잃을까봐 두려웠겠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분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아니었어요. 나는 그를 보았다. 나중에는 뭐였는데요? 그가 눈을 감았다. 나중에는 당신이었어요. 그 말은 너무 늦게 왔다. 너무 늦어서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그저 내 인생의 낡은 한 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지훈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내 심장이 살짝 떨렸다. 무엇 때문에 지키고 싶었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으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지훈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던 저녁들, 차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달려나가던 순간들, 아빠 어디 갔어? 엄마? 라고 묻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 기억들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결혼을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나를 지킨 게 아니에요. 당신은 연기를 지킨 거예요. 그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그 남자가 돌아왔어요.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았다. 한태석. 그 이름이 병실에 울려 퍼지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는 물었다. 얼마나 오래요? 그가 대답했다. 지훈이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죠?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났다. 두려웠으니까. 그 질문은 이미 했어요.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당신이 알면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에 말했다. 당신은 나보다 그 사람과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강민준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왜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침묵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알았지만 그래도 당신과 결혼했어요. 나는 물었다. 지분 때문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나중에는 아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복도 밖에서는 발소리, 이동 침대 소리,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병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가 나를 보았다. 그가 당신을 찾았어요. 내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었다. 알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예전이 아니라 지금요. 나는 멍해졌다. 지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나는 그를 보았다. 확실해요?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그를 만났어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오늘 아침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찾아왔어요. 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복잡했다. 당신과 지훈이에 대해 물었어요. 네.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는 알고 있어요. 나는 속삭였다. 무엇을요?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훈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요. 내 머릿속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돌았다. 공간, 소리, 빛, 모든 것이 낯설게 변했다. 말도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그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내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가슴이 아팠다. 왜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보았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권리가 없으니까. 그 말은 가벼웠지만 한 장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가 밖에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어디요? 그가 병실 문 쪽을 보았다. 바로 복도 밖에. 나는 고개를 돌려 내 앞에 하얀 문을 보았다. 내 손이 떨렸다. 그 문 뒤에는 8년 전 내 인생을 바꾼 남자,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문고리를 잡을 수 없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그 남자와 다시 마주할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비 오는 밤의 희미한 기억으로만 여겼던 사람. 이름도, 얼굴도, 신분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가 바로 저 밖에 서 있었다. 강민주는 내 등 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연 씨. 나는 돌아보았다. 만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를 보았다. 방금 그가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이 꼭 만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니요, 만나야 해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아까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복도의 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바로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흰색 셔츠를 입었으며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누가 소개해주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한태석.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았고 나도 아무 말 없이 그를 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치 8년이라는 시간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서연 씨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아주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나를 몇 초 더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낯선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맨 사람의 눈빛 같았다. 미안합니다.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왜 사과를 하시는 거죠? 그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8년 전에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가 나를 보았다. 하지만 곁에 있어주지 못했소.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나는 물었다. 8년 동안 저를 찾으셨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다시 물었다. 왜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깊었다.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요.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마음속에 퍼져나갔다. 감동도 당황도 아닌 마치 잠들어 있던 기억이 깨어난 듯한 아주 가벼운 떨림이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이후 다시 돌아가 찾았지만 당신은 이미 떠난 후였소. 나는 침묵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병원을 찾고 CCTV를 찾고 기록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소. 나는 작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지훈이를? 그가 나를 보았다. 3개월 전에 그 아이를 보았어. 나는 멍해졌다. 어디서요? 그가 대답했다. 공사장 앞에서.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나를 닮았더군. 그 말에 내 목이 메었다. 사람을 시켜 확인했고 결과를 얻었소. 나는 그를 보았다. 바로 믿으셨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믿었소. 이전부터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무엇을 원하시죠?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를 만나고 싶소.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훈이를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헬리콥터에서 웃던 지훈이의 모습, 외할아버지의 다리를 끌어안던 모습, 아빠는 이제 제 아빠 아니에요? 라고 묻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물었다. 어떤 자격으로 만나고 싶으신 건데요? 그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아버지로서. 복도는 조용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아주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지난 8년 동안 지훈이는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불렀다. 지난 8년 동안 내 앞에 남자는 자신이 아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나는 물었다. 확실하신가요? 그가 말했다. 확실하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소. 그저 만나고 싶을 뿐이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참 후에야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처럼 긴장되어 있지 않았다. 한 번만요. 나는 말을 이었다. 우선 한 번만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리고 그가 아주 작게 말했다. 고맙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잠시 후 그는 내 뒤에 병실 안을 보았다. 강민준 씨가 모든 걸 말했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의 삶을 빼앗고 싶지는 않소. 나는 그를 보았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가 되물었다. 그럼 무엇이요? 나는 대답했다. 단지 너무 늦게 오셨을 뿐이에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나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병원 복도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단지 너무 늦게 오셨을 뿐이에요. 그 말을 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가슴속에는 여전히 8년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낯선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한태석은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자신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는 또 다른 대답을 기다리는 듯 침묵했다.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겠소? 그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럼 지훈이를 만나러 갈 때 동행해도 되겠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를 보았다. 머릿속에는 오늘 아침 거실 바닥에서 비행기를 조립하던 지훈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는 여전히 강민준이 아빠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조금 변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짜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몰랐다. 아이와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해요. 나는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더 이상 다가오지도 강요하지도 묻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 서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제된 모습 때문에 나는 그가 강민준과 내가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다르다고 느꼈다. 병원을 나섰을 때 아버지가 이미 문 앞에 서 계셨다. 그는 내 뒤에 한태석을 보았지만 놀란 기색은 없으셨다.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한 듯했다. 만났느냐? 아버지가 물으셨다. 네, 내가 대답했다. 그는 한태석을 보았다. 한 회장.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랜만이군. 나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 한태석이 말했다.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나와 한 회장은 논의할 일이 있다. 나는 이해했다. 어른들이 나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집에가 있을게요.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가 데려다 줄 거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창밖을 보지 않았다. 한낮의 서울은 차들로 붐볐다. 사람들은 바빴고 서둘렀고 평소처럼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내 삶은 완전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 것 같았다. 차가 저택 문 앞에 멈췄을 때 지훈이가 마당에서부터 달려나왔다. 엄마, 아이는 나를 와락 껴안았다. 너무 늦게 왔어요. 나는 몸을 숙여 아들을 안았다. 미안해, 아들. 지훈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나는 웃었다. 무슨 얘긴데? 지훈이가 빠르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어떤 아저씨? 키가 엄청 커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저를 쳐다봤어요. 내 온몸이 차가워졌다. 아저씨가 너한테 말 걸었어?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쳐다보기만 했어요. 나는 다시 물었다. 가까이 갔었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친구인 줄 알았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아저씨가 뭐라고 안 했어? 지훈이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근데 웃었어요.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 아저씨 어땠어?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랑 닮았어요. 나는 멍해졌다. 지훈이가 말을 이었다. 닮은 것 같은데 어디가 닮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알고 보니 그가 왔었던 것이다.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고 동의하기도 전에. 하지만 그는 들어오지도 말하지도 아는 척하지도 않고 그저 쳐다보기만 했다. 마치 8년 전 분만실 문 밖에서 우리 모자의 산 밖에서 서 있었던 것처럼. 지훈이가 내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뭐 먹고 싶은데? 피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아이를 그렇게 보니 나는 아이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지훈이를 침실로 데려갔다. 아이는 침대에 누웠지만 아직 잠들지 않았다. 엄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나는 아이 옆에 앉았다. 그럼. 지훈이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물었다. 엄마, 슬퍼요? 그 질문에 나는 놀랐다. 왜 그렇게 물어? 지훈이가 작게 말했다. 어제 엄마가 울었잖아요. 나는 침묵하다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안 슬퍼. 지훈이가 다시 물었다. 그럼 무서워요? 나는 아이를 보았다. 아니,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다. 잠시 후 아이가 다시 물었다. 엄마, 오늘 아침에 온 아저씨.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알았다.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응. 지훈이가 다시 물었다. 엄마 친구예요? 나는 아이를 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니,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지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변했다.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그리고 나는 내일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이는 오래전에 깊이 잠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저택 앞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란 불빛이 연못 수면에 비쳐 반짝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수면에 작은 동심원을 그렸다. 8년 전 나는 이런 상황으로 이 집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나 자신도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진실을 말해야 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더욱 상상하지 못했다.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이는 아직 잠들지 않았다. 아이는 일어나 앉아 나를 보았다. 엄마 아직 안 잤어요? 나는 돌아섰다. 응, 아직. 지훈이는 이불을 잡아당겼다. 저도 잠이 안 와요. 나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다. 왜 그래? 지훈이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물었다. 엄마, 오늘 아침에 온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그 질문은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바로 그 순간에 왔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정말 알고 싶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싶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맞아. 지훈이는 침묵했다. 울지도 않고 더 묻지도 않고 그저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강민준 아빠는요? 내 목이 메었다. 강민준 아빠는 8년 동안 너를 돌봐준 사람이야.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친아빠는 아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이불 끝을 꽉 쥐었다. 엄마는 언제부터 알았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도 방금 알았어.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그 아저씨는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알고 있어. 지훈이가 다시 물었다. 아저씨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해요? 나는 아이를 보았다. 응. 지훈이는 침묵했다. 한참 후에 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제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니었다.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문제였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네가 직접 결정했으면 좋겠어. 지훈이는 놀랐다. 제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했다. 대답하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오래. 그리고 아이가 작게 말했다. 만나고 싶어요.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왜? 지훈이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아저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보는 눈빛이랑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지훈이가 말을 이었다. 이제 그 아저씨가 문 밖에 서 있는 거 싫어요. 그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아들을 더 꽉 안았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아저씨한테 말할게.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엄마 안 떠날 거예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도 알아. 지훈이는 그 후 금방 잠이 들었지만 나는 동이 틀 때까지 깨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내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곳에 앉아 계셨다. 그는 차를 마시고 계셨고 탁자 위에는 2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의 것, 다른 하나는 내 것이었다. 한 회장이 전화했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앉았다. 알아요.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지훈이는 알고 있느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다. 아이가 뭐라고 하더냐? 내가 대답했다. 만나고 싶대요.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어제처럼 걱정스럽지 않고 안도하는 듯했다. 그럼 잘 됐구나. 나는 그를 보았다.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알아야 하고 지훈이도 알아야 하고 한 회장은 더욱 알아야 한다. 나는 침묵하다가 물었다. 어제 그분과 이야기하셨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아이를 빼앗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 나는 조금 놀랐다. 빼앗을 생각이 없다고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저 책임지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단순하지만 아주 무거운 한마디였다. 나는 물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응접실에 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여기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부터 와 있었다.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온몸에 긴장감이 퍼졌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난 8년 동안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응접실 문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일어서셨다. 가자. 나는 따라 일어섰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응접실 문이 열렸다. 한태석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거리감 없이, 병원 복도 없이, 저택 대문 없이, 오직 단 하나의 질문만을 담고 있었다. 지훈이는 어디 있어? 나는 응접실 문 앞에 몇 초간 서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 한태석의 질문이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지훈이는 어디 있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이전에 어떤 남자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기다림이 있었다.
조급함도 압박감도 아닌 기다림. 기회를 기다리고 대답을 기다리고 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응접실로 들어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지훈이는 옷 갈아입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고 침묵했다. 아버지는 뒤에 서서 끼어들지도 재촉하지도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다. 한참 후에 한태석이 말했다. 고맙소. 나는 그를 보았다. 뭐 때문에요? 그가 대답했다. 아이를 만날 기회를 줘서.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이 남자와 이런 방에서 마주 앉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병원이 아닌, 학교 문 앞이 아닌 내 집에서. 8년 전 내가 내 손으로 버렸던 그 집에서. 미안하오.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시는 거죠? 그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당신을 더 일찍 찾지 못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주 깊었다. 내 잘못이요. 내가 8년 동안 당신을 혼자 두었으니까. 내 심장이 살짝 떨렸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저도 당신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침묵하다가 가볍게 웃었다. 각자 이유가 있었겠지. 바로 그때 복도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이가 나타났다. 아이는 흰색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눈빛은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아이는 문가에 서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한태석을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한태석은 일어섰다. 다가가지 않고 아이를 놀라게 할까봐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안녕. 그가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한태석은 마치 작은 친구에게 말하듯 몸을 약간 숙였다. 우선은 아저씨라고 불러도 괜찮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보았다. 어제 지훈이가 말했던 닮은 점을 보았다. 서 있는 자세, 쳐다보는 방식, 심지어 눈빛까지도. 내가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 있었다. 지훈이가 물었다. 어제 문 밖에 서 계셨던 분 맞죠? 한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지훈이가 다시 물었다. 아저씨가 저를 아주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그가 가볍게 웃었다. 그래. 지훈이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다. 왜요? 한태석은 아이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천천히 흘러나왔다. 네가 나를 닮았다고 생각해서. 지훈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디 가요? 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앉았다. 눈빛이. 지훈이는 자기 눈을 만져보다가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 저 정말 닮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훈이는 다시 한태석을 보며 아주 작게 물었다. 아저씨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응접실의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죽였고 아버지도 가만히 서 계셨다. 한태석은 지훈이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피하지 않았다. 안다. 지훈이가 다시 물었다. 아저씨가 제 아빠라는 거 알아요? 그 질문에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한태석은 망설이지 않았다. 안다. 지훈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물었다. 아저씨, 제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 질문에 방 전체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감히 숨을 쉬지 못했고 아버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한태석은 지훈이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되고 싶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 지훈이가 다시 물었다. 왜요? 그가 대답했다. 너는 8년 동안 다른 아빠가 있었으니까.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에야 말했다. 강민준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엄마는 밤마다 울었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태석이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에게 닿기 전에 중간에서 멈췄다. 감히 만지지 못하는 듯했다. 지훈이는 그의 손을 보더니 한 걸음 더 다가와 스스로 그를 안았다. 이제 아저씨가 밖에서 있는 거 싫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주 확고했다.
이제부터는 집에 들어오세요. 그 순간 나는 한태석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와 같은 남자가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를 아주 가볍게 안았다. 아플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의 가족이 여기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훈이가 한태석을 껴안는 순간 응접실은 아주 긴 몇 초 동안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나는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프면서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나간 8년을 생각하면 아팠지만 이 순간부터 내 아들이 더 이상 낯선 남자를 문 밖에서 바라보며 감히 부르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한태석은 몸을 아주 낮게 숙였다. 그는 두 팔로 지훈이를 안았지만 너무나 가볍게 안았다. 마치 너무 세게 안으면 눈앞의 아이가 사라져버릴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고맙다, 아들아, 그가 작게 말했다. 지훈이는 바로 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밖에 서 있지 마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밖에 서 있지 않을게. 나는 살짝 고개를 돌렸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눈시울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뒤에 서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잠시 후 지훈이가 팔을 풀었다. 아이는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 이제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질문은 빠르게 왔지만 더 이상 나를 놀라게 하지는 않았다. 나는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다. 네가 원하니?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원해요. 나는 한태석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른처럼 진지한 눈빛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부르렴. 지훈이는 한태석을 돌아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빠. 단 한마디였지만 방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한태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아주 밝았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아빠 여기 있다. 지훈이는 웃었다. 아주 가볍지만 확신에 찬 미소였다. 나는 두 사람을 보았다. 지난 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상실감도 후회도 아닌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충만함이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시더니 안색이 변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짧게 몇 마디만 하셨다. 알겠소. 계획대로 진행하게.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를 돌아보셨다. 서연아. 나는 일어섰다. 네, 그가 말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그가 대답했다. 재성 가문 일이다. 방 안의 분위기가 즉시 변했다. 지훈이가 올려다보았다. 옛날 집이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그를 보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재성그룹이 방금 금융감독원에 의해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 나는 침묵했다. 놀랍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그가 말을 이었다. 강민주는 직위 해제되었고 지훈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물었다. 그럼 강민준 아빠는 어떻게 돼요? 나는 아이를 보았다. 강민준 아빠는 한동안 일을 쉬어야 할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한태석이 나를 보았다. 그곳에 가고 싶소? 나는 그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해했다. 회사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과거의 종결에 대한 질문이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나를 보셨다. 확실하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손으로 끝내고 싶어요.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 그리고 한태석과 함께 재성 가문의 저택으로 다시 돌아갔다. 한때 나를 작아지게 만들었던 거대한 철문은 오늘 아주 천천히 열렸다. 마중 나오는 하인도, 짖는 개도, 환한 불빛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윤 회장이 문 계단에 서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주 깊은 인사였다. 미안하다.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지난 8년 동안 나를 울게 만들었던 여자를 보았지만 더 이상 분노는 없었고 피곤함만 남았다. 제 물건을 가지러 왔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방에 있다. 처음으로 그녀가 나를 내라고 불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걸음이 마치 그 결혼 생활의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복도 끝에 작은 방은 그대로였다. 싱글 침대, 낡은 옷장, 지훈이의 작은 책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옷장을 열어 낡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을 하나씩 넣었다. 많지 않았다. 지난 8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이곳에 속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행 가방의 지퍼를 잠글 때 나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낡은 여행 가방의 지퍼를 아주 천천히 잠갔다. 소리는 작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울렸다. 이 복도 끝 작은 방에서 8년을 살면서 평생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장소는 그저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길목이며 어떤 고통은 단지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방 중앙에 몇 초 더 서 있었다. 싱글 침대, 지훈이의 작은 책상,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있던 벽을 보았다. 모든 기억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저 낯선 평온함만이 남았다. 나는 여행 가방을 들고 복도로 나섰다. 윤 회장은 여전히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녀가 다가왔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멈췄다. 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미안했다. 이번에는 억지 사과도 두려움 때문인 사과도 아니었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나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사과는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성 가문의 저택 대문을 나섰을 때 서울의 하늘은 저녁으로 물들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앞길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는 차 옆에서 계셨고 한태석은 그 반대편에 서 있었다. 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같았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 여행 가방을 차 트렁크에 넣고 저택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작별 인사만이 남았다. 가요. 내가 말했다. 아버지가 내게 차 문을 열어주셨다. 한태석은 반대편에 서 있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창밖을 보았다. 앞길은 아주 길었지만 8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날 저녁 차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지훈이가 문으로 달려나왔다. 엄마, 아이는 나를 꽉 껴안았다. 기다렸어요. 나는 웃었다. 엄마, 왔다. 한태석이 내 뒤에서 차에서 내렸다. 지훈이가 돌아보았다. 아빠, 아침처럼 망설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불렀다. 한태석이 몸을 숙였다. 그래, 지훈이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빠, 밥 먹으러 가요. 그는 내게 의견을 묻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그날 저녁 식사는 아주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가족과 함께 있다고 느낀 식사였다. 질책하는 소리도, 차가운 눈빛도, 무거운 침묵도 없었다. 오직 지훈이의 웃음소리,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한태석의 따뜻한 눈빛만이 있었다. 식사 후 지훈이는 거실 중앙에 앉아 어제 조립하던 비행기 모형을 다시 맞추고 있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 너무 행복해요. 나는 물었다. 왜? 지훈이가 대답했다. 우리 집이 더 북적거려서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응. 아버지는 옆에 앉아 나를 보셨다. 서연아. 나는 돌아보았다. 네, 그가 말했다. 내일부터 출근하거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태석이 나를 보았다. 내가 같이 가겠소. 나는 놀랐다. 당신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앞에 놓인 일들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한 가족, 진정한 가족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훈이가 잠든 후 나는 발코니에 서서 앞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익숙한 꽃향기를 실어왔다. 한태석이 내 뒤로 다가와 옆에 섰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 후에 그가 물었다. 서연 씨, 내가 곁에 있어도 되겠소? 나는 그를 돌아보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곁에
있어주세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이 정말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작가의 메시지. 제 이야기는 한 여성이 8년간의 인내, 상실, 오해를 거쳐 자기 자신과 진정한 가족,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인생에서 결혼이 올바른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일어서고 변화하고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를 사랑하며 진실을 용감하게 마주할 때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께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행복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시청자 여러분의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항상 자신의 가치를 믿고 오랜 인내 속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둘째, 진실을 용감하게 마주하십시오. 진실을 마주해야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과 솔직함으로 자녀를 보호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넷째, 언제나 뒤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진정한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섯째, 인생의 새로운 기회에 마음을 여십시오. 때로는 행복이 늦게 찾아오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